베트남 북부 스마트폰 공장. 매일 점심시간마다 9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 거대한 풍경 속에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직원 10명 중 7명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자기 회사 제품이 아닙니다. 경쟁사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고가 스마트폰이죠. 그들의 월급은 이 공장이 줬는데 정작 그 월급으로 산 건 이 공장의 제품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2008년부터 17년간 베트남에 33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를 깔고 지역 GDP를 10배나 끌어올렸죠. 그런데 지금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증설 계획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선택과 달아오른 여론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는지, 17년의 신뢰가 단 24개월 만에 균열되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공장 조립 라인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20대 직원 응우엔 씨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월급은 650달러, 베트남 평균의 1.6배나 됩니다. 이 공장 덕분에 가능해진 삶이죠.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1200달러짜리 경쟁사 최신폰이 들려 있습니다. 2달치 월급을 통째로 털어 산 겁니다. 왜 샀냐고요? 친구들이 다 쓰고 디자인이 예쁘고 그냥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고도 솔직한 대답이죠. 같은 층 품질관리팀장 30대 민 씨, 책상 위엔 경쟁사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태블릿까지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9만 명의 소비 성향이 데이터로 쌓이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글로벌 본사 경영진 눈에는 냉정한 숫자 하나로 읽힙니다. 이 시장 우리 브랜드 안 삽니다. 미시적으로는 자유지만 거시적으로는 기업이 현지 투자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위기를 만드는 첫 번째 도화선,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응우엔 씨가 받은 650달러,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볼까요? 경제학자들이 이 자본의 흐름을 단계별로 추적했을 때 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매달 50달러가 경쟁사 스마트폰 할부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돈은 곧장 해외 본사 계좌로 향하죠. 200달러는 외곽 아파트 월세로 나가고 150달러는 카페와 동네 상점에서 소비됩니다. 여기까진 그나마 현지 경제에 머뭅니다. 150달러는 고향 메콩델타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되고 나머지 100달러만 개인 저축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직원에게 준 650달러 중 다시 이 기업의 매출로 돌아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누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투자를 일으킨 생태계 바깥으로 자본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현상이죠. 욕조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결국 빈 욕조가 되듯 기업이 쏟아붓는 자금이 자신의 생태계로 단 한 방울도 환류되지 않는 겁니다. 9만 명 직원 인건비만 연간 9천억 원, 그 거대한 자금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동안 기업이 거둬들이는 몫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투자는 하는데 회수는 없는 구조, 이게 균열의 두 번째 균열선입니다. 2008년 이 기업이 베트남 북부에 첫 공장을 세웠을 때 현지 반응은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은 베트남의 기적이라 불렀고 지역 주민들은 공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환호했죠. 2013년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설 때까지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쳤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 무렵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장은 이제 그냥 있는 것, 일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기업의 기여는 새롭지 않은 풍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여론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저 기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버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적게 내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4년에 이르면 요구는 더 구체적으로 날카로워집니다. 특혜 세율 즉각 폐지, 글로벌 최저 한세 강제 도입, 과거의 환대가 완전히 청구서로 바뀐 겁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호의의 피로감이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인 수혜가 쌓이면 감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연한 권리 주장이 채운다는 거죠. 17년간 받은 걸 잊은 채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신뢰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이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전자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사장 투엉 씨, 이 기업이 들어온 덕분에
초창기 5년 만에 매출이 10배 뛰었고 직원도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그냥 주문서만 받으면 됐다고 회고합니다. 찍어내는 족족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모 기업의 발주량이 전년 대비 15% 넘게 급감했습니다. 300명 직원의 월급날이 갑자기 두려워진 겁니다. 트엉 씨는 원인을 정확히 짚습니다. 세금 압박에 규제 강화, 여론 악화까지 겹치면서 모 기업이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한 거라고요. 여기서 냉정한 가정 하나를 해봅시다. 만약 공장 직원 9만 명이 자사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면 어땠을까요? 연간 6,48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환류는 물론 글로벌 본사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셈이 됩니다. 이 시장 우리 편입니다 라는 메시지죠. 하지만 현실의 소비 데이터는 정반대의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그 데이터를 보고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직원 한 명의 소비 선택은 나비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9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날갯짓을 하면 결국 태풍이 됩니다. 그 태풍이 가장 먼저 덮치는 곳은 트엉 씨처럼 모기업만 믿고 사업을 키워온 현지 협력 업체들입니다. 나비 효과의 첫 번째 피해자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2013년 이전 베트남 북부의 한 지방 도시 이야기입니다. 쌀 농사와 과수원이 전부였고 지역 GDP는 고작 30억 달러,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하노이나 호찌민으로 떠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글로벌 기업이 20억 달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공장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10년 뒤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곳이랍니다. GDP는 300억 달러로 10배 폭증했고 8%에 달하던 실업률은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인당 소득은 1,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수직 상승했죠. 공장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치고는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서 120km 4차선 고속도로가 새로 깔렸습니다. 물류가 바뀌니 유통이 바뀌고 유통이 바뀌니 상권이 살아났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 3개가 추가로 건설됐고 베트남 최초로 5G 통신망까지 이 지역에 먼저 구축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1원의 투자가 생태계를 타고 돌면서 3원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원리죠. 기업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닙니다. 도시의 심장을 이식한 겁니다. 그 심장이 지금 박동을 멈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 약 1,000억 달, 그중 단 한 개의 외국계 기업이 208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28%, 4박스 중 하나가 2억 혼자 채우고 있는 겁니다. 2013년 이전 이 지역 GDP가 20억 달러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지금은 250달러입니다. 12배가 됐습니다. 수치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숫자 앞에서 오히려 긴장합니다. 탑이 높을수록 기초가 흔들릴 때 더 크게 무너지니까요. 만약 이 기업이 베트남을 떠난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309개 협력업체가 즉각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 협력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30만 명이 넘죠. 9만 명의 직접 고용에 30만 명의 간접 고용. 단순 계산으로도 4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이 기업 하나에 줄줄이 묶여 있는 겁니다. 베트남 전자산업의 공급망 자체가 이 기업을 중심축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현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단일 기업에 국가 경제의 명주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합니다. 다각화 없는 고성장,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2023년 OECD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동안 이 기업에 제공해온 특혜 세율은 5%에서 최대 12% 수준. 국제 규범을 따르자니 핵심 기업을 자극하고 안 따르자니 국제사회의 압박을 버텨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122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연간 2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눈을 흐렸을 겁니다. 2024년 7월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기업 본사와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함께 성장하겠다, 우호적인 메시지를 건넸죠.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인 2024년 12월 베트남 국회는 예외 없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2025년부터 강제 시행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총리의 악수가 채 식기도 전에 국회가 뒤통수를 친격입니다. 당장 눈앞에 20억 달러를 잡으려다 17년간 232억 달러를 투자해온 기업의 성장판을 닫아버린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판단을 근시안적 의사결정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내일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선택이죠. 2024년 12월 베트남 최대 포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이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매출과 납부하는 세금을 나란히 비교한 내용이었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 정도 벌면서 세금은 이것밖에 안 내냐? 외국 기업 특혜 당장 없애라. 기억을 조롱하는 밈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경제학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의 목초지에서 각자 자기 소만 더 먹이려다 결국 풀이 다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죠. 아무도 망치려는 게 아닌데 모두의 합리적 선택이 공동의 파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이번엔 노동조합이 나섰습니다. 2025년 9월 노조는 무려 15% 임금 일괄 인상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글로벌 전자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서 10% 수준입니다. 여기에 15% 세금 인상과 15% 임금 인상이 동시에 들이닥치면 수익 구조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며 공장을 돌릴 기업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정부의 세금, 사회의 규제, 노조의 임금 요구, 각각은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한 기업을 향해 쏟아지는 순간 합리적 요구들의 합이 비합리적 결과를 낳습니다. 공유지의 풀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스마트폰을 산 응우엔 씨에게 임금 인상 요구가 과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업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버는데 물가 오른 만큼 임금 올려달라는 게 왜 과한 거냐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장을 이미 다 지어놨는데 설마 떠나겠냐고. 이 말이 핵심입니다.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 퍼진 가장 위험한 믿음, 바로 매몰 비용의 신화입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절대 못 떠날 거라는 착각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2024년 글로벌 전체 매출은 약 2,586억 달러입니다. 베트남 공장이 기여하는 비중은 그중 24%, 625억 달러 수준입니다. 크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 사이 인도 정부는 조용히 다른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2024년 10월 생산기지 이전 조건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공식 제안한 겁니다. 베트남이 줬던 것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결국 2025년 하반기 현지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내년도 신규 채용이 동결됐습니다. 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현지에선 아직도 설마 떠나겠어 라는 말이 오갑니다. 주는 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자신이 갑이라고 믿는 것, 이게 수혜자의 착각이 만들어낸 가장 비싼 오판입니다. 이제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4개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3개월 후 2026년 3월 신규 라인 증설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5억 달러가 공식 취소됩니다. 트엉씨 같은 협력업체들의 주문량이 20% 이상 급감하고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공장 외곽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됩니다. 올랐던 것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첫 신호입니다. 6개월 후 2026년 6월 이번엔 R&D 센터 확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공과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닫히고 기존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 대비 30% 깎입니다. 응우엔 씨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주변 카페와 상점도 함께 조용해집니다. 12개월 후 2026년 12월 기업이 공식 발표를 냅니다.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지만 이미 현지 매출은 12% 이상 증발한 뒤입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땜질이 안 됩니다. 24개월 후 2027년 2월 309개 협력업체 중 상당수가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2%대였던 지역 실업률이 6%까지 치솟고 베트남 동화 환율은 추가평가 절하, 증시 주요 지수는 연쇄 폭락 수준으로 접어듭니다.
17년 걸려 쌓은 탑이 무너지는 데는 단 2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8%대 아세안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탄탄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 안쪽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파국을 막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도입하되 RD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에게 우회 보상을 제공하는 대화 채널의 복원. 단기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이 기업 하나가 국가 수출의 28%를 지탱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용기, 그리고 단일 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각화의 즉각 실행입니다. 수혜자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응우애 씨와 투엉 씨,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수십만 명의 몫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요.